예, 오늘 강의할 주제는요, 이제 다니엘 7장의 네 짐승들의 환상.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니엘 7장 한번 펴주시고요. 다니엘 7장 4절부터 7절. 지난주에 이 말씀까지 강론하면서 이게 시간 관계상 이제 중간까지만 하고 말았는데 다시 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언급해드리면, 자, 다니엘이 이제 환상 중에서 네 짐승들을 봤죠. 이 네 짐승들이 다 어디서 올라옵니까? 지중해에서 올라옵니다. 즉, 또 이 네 짐승들이 이따 나중에 17절을 보겠지만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성경에서 왕과 왕국은 어떻게 보면 같이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은 다 왕국, 왕을 상징하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을 때가 바빌론 제국 끝자락 때 환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형상에서 금머리가 바빌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빌론은 빠져야죠. 왜냐하면 바빌론은 이미 거의 끝날 지경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왕국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갔죠. 그것이 이제 역사적인 관점이었고, 예언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게 밤의 환상을 받은 거니까 교회 시대와 연관됐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 나타날 이방인 왕국들 했을 때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여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강대국을 보면 영국, 러시아, 미국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참 놀랍게도 오묘하게도 이 사자곰 표범이 영국, 러시아, 미국과 잘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는 넷째 짐승은 그 느부갓네살의 형상에서 보면 그 발가락 있죠. 철과 진흙된 10발가락. 그리고 넷째 짐승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렇죠. 그렇게 연관을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교환을 보시면 첫 번째. 자,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4절에 보니까 첫째는 사자 같고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 사자는 영국의 상징이다. 영국 왕실의 문양에 사자가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인 동물이에요. 사자가. 그 영국의 프로축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그 프로축구도 로고가 사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역사적으로는 메데 페르시아인데 예언적으로는 영국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페르시아는 영국의 유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셔야 돼요. 야, 왜 사자냐 이거예요. 영국이 사자다 이거예요. 그럼 영국이 사자인데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다 이거죠. 그래서 페르시아하고 영국은 유사점이 있어요. 자, 교환을 볼게요. 1번. 자, 어떤 유사점이냐. 영국과 페르시아의 공통점. 둘 다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시켰다는 데 있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었는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땅, 그렇죠?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귀환해서 그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했던 나라가 역사적으로 두 나라예요. 어디예요? 페르시아하고 영국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페르시아는 언제 그랬을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즉 바빌론 포로 이제 70년 끝나고 나서 코레스가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때 코레스가 했던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기환할 수 있게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유대인들을 본토로 기환시킨 게 페르시아 왕 코레스였어요.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제1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으로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유다 민족이 바빌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70년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70년 되니까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한 예언을 이루려고 페르시아 코레스를 쓰신 거죠. 그래서 코레스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시 어때요? 그 이국 땅에서 팔레스타인 원래 땅으로 기환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예전 역사 때 한번 페르시아가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유대인들을 기환시켰냐? 거기 2번 보세요. 괄호 2번.
이후에 유대인들을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시킨 나라는 어느 나라요? 영국이었다는 거죠. 자, AD 70년에 로마가 티투스가 침공해서 어때요? 예루살렘 황폐화되고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무려 19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떠도은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면서 당시에 영국이 왕인 조지 5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 영국 왕 조지 5세가 유대인들을 기환할 수 있는 칙령을 다시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을 막 그 아랍 민족부터 시작해서 막 탐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거 유대인 땅이다라고 선언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와서 정착할 수 있게 했던 칙령이 뭐냐면 벨푸어 선언입니다. 1917년에 영국 왕 조지 5세가 유대인들의 기환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유대인들을 원래 땅으로 이렇게 정착할 수 있게 기환시켰죠. 그리고 또 누가 한 거예요? 영국도 조지 5세라 왕이 벨푸어 선언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에게 어때요? 그 팔레스타인 땅이 니들 나라 세우도록 선언해 준 거죠. 그래서 온 거죠. 그래서 이 선언은 페르시아의 코레스가 내린 포고와 정확히 같은 성격의 것이다 이거죠. 아하, 그래서 페르시아가 누구의 유형이에요? 영국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자를 갖다가 바빌론이라 해석하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과 영국은 공통점이 없어요. 페르시아하고 영국이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자, 3번 보십시오. 괄호 3번. 그러니까 유대인의 본토 귀환은 역사상 2번밖에 없었는데 그중 한 번이 페르시아 왕에 의한 것이고 또 한 번은 영국 왕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으로 첫째 짐승이 페르시아와 영국에 연결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라는 거죠. 자, 밑에 4번 보세요. 자, 사자와 같은 첫째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가 영국이라는 거 알았죠? 근데 이 첫째 짐승의 등에 뭐가 달려있어요?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있습니다. 거기 사전에 나오잖아요. 첫째는 사자 같고 또 뭐가 있다 그래요?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자는 용맹한 짐승 아니에요. 근데 그 사자의 등에 또 뭐가 달려요? 독수리 날개 달리면 이건 거의 천하무적이죠. 그렇죠?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 등에 날개 달아줬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자, 아주 용맹한 동물의 왕인 사자의 등에 또 뭐가 달려요? 독수리 날개. 독수리는 얼마나 날개가 힘이 세요. 거의 종횡무진하는 거죠. 그 위용이 대단했겠죠? 바로 영국이 세계 최강국의 위용이 대단하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영국은 어떤 나라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어요? 하도 땅을 정복을 많이 해서 여기가 밤이면 저기는 뭐예요? 낮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게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해버리니까 해를 못 보는 데가 없다는 거죠. 예. 그만큼 영국이 막강했던 나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그 날개가 또 뭐라 그래요? 뽑혔다 그럽니다. 날개가 꺾인 거예요. 즉 영국이 강했지만 쇠퇴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건 이제 좀 나중에 또 따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영국이 쇠퇴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변개된 성경 낸 원인도 있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을 원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팔레스타인 땅, 그 땅으로 귀환시켰잖아요. 칙령을 내렸잖아요. 선언했잖아요. 그거를 윈스턴 처칠이 모슬렘들의 눈치를 보고 그 선언을 취소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영국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가 지금은 일개 섬나라로 전락했냐 이거예요. 세계의 3위도 못 들고 고장 5위 대국밖에 안 되잖아요. 영국이. 전 세계 시간의 기준, 시계의 기준이 어디예요? 영국의 그린위치 그거죠. 천문대. 영국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했고 이스라엘을 기환시켰으니까. 시키고 모슬렘들 편을 들어준 마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국을요? 버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는 민족은요 하나님 반드시 응징하시는 거예요.
영국은요, 그 다음부터 그냥 섬나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한심하죠? 그 윈스턴 처칠이. 근데 세상 역사는 어때요? 윈스턴 처칠을 되게 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성도는 세상의 그런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날개 뽑힌 사자 신세. 더 이상 할 말 없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둘째는 곰과 같고 몸 한쪽 편을 들어올렸다 얘기하죠. 이 짐승이 사자에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다음으로 어느 나라가 왔어요? 그리스가 뒤따랐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리스가 곰에 해당되고, 그런데 예언적으로는 세계 제국의 패권이 영국 다음으로 넘어간 나라겠죠. 바로 어느 나라면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러시아의 유형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세요. 그럼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페르시아가 영국의 유형이면 둘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와 러시아도 유사점이 있어야겠죠? 자, 볼게요. 1번. 러시아는 공산혁명 이전까지 그리스 정교가 국가의 실질적인 핵심 지배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던 나라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산치하 들어오기 전에는 그 러시아의 주류 세력이 누구예요? 그리스 정교였다는 거예요. 그리스 정교는 공산치하에서도 살아남았고요. 소비에트 러시아가 쓰러진 지금에도 러시아를 지배하는 종교는 그리스 종교예요. 왜 하필 러시아를 그리스 종교가 지배하냐 이거예요. 바로 그리스가 러시아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밑에 보세요. 2번. 또 왜 그러냐 했더니 러시아 언어를 보면 철자가 그리스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는 그리스어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책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밑에 괄호 3번. 둘째 짐승인 곰은 사자에 이어서 등장했다 이거죠. 세계 제국 패권이 사자에게서 곰으로 이어진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예언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페르시아는 분명 그리스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로마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은 뭐 곰이 사자를 잡아먹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사자 다음 곰 다음 표범 순서만 나오지 앞에 짐승을 뭐 싸워서 이겼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인 측면을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국과 러시아가 뭐 싸워서 러시아가 영국을 이겼기 때문에 갑자기 세계 최강국이 됐다 그건 아니잖아요. 패권의 순서가 그냥 자연스럽게 바뀐 거죠.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난 다음에 쇠퇴하고 나니까 누가 부상을 한 거예요? 소련, 러시아가 부상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벨포어 선언을 철회하고 팔레스타인 땅의 절반을 모슬렘에게 넘겨줌으로써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 대영 제국은 붕괴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러시아가 195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세계 정치 무대를 지배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당시에는 러시아가 강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세 번째 보세요.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자, 이번에 셋째 짐승이 뭐예요? 표범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그 등에는 뭐가 있어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역사적으로는 그리스 다음에 로마죠. 하지만 예언적으로는 이제 러시아가 무너지고 나서 세계 최강국이 된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을 나타낸다. 그래서 로마는 미국의 예표예요. 예. 자, 왜 그런지 보세요. 거기 밑에 괄호 1번.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은 영국이면 유럽이죠. 그 유럽에서 어디까지 지배했냐면 이집트, 아프리카까지 지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또 유럽에서 어디요? 바빌론인 아시아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은 다양한 영토의 인종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던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범의 특징은 뭐예요? 배는 하얗고 등은 노랗고 검은 점이 있고 인종이 섞여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이 어때요? 다양한 인종들을 아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나라가. 영토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그렇죠? 2번. 오늘날 통합으로 잘 알려진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이다. 그죠? 셋째 짐승이 표범. 등이 노랗다 그랬죠? 아시아인.
황인종이 되겠죠. 셈. 그리고 아프리카, 검은점, 흑인들, 함족이죠. 그 다음에 그 배가 하얗다, 백인종, 유럽인들, 야페 족속이죠. 즉 이런 다양한 인종들을 한 왕국으로 묶은 통합된 짐승이 바로 로마하고 그다음 미국이라는 거죠. 예언적으로. 그래서 인종이 통합되어 있는 소위 잡종 국가는 미국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표범하면 로마랑 미국은 연결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 나라들이 다 어디서 등장을 합니까? 지중해에서 등장을 해요. 지중해. 즉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그 지중해 쪽으로 해서 어때요? 그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스, 로마 쪽으로. 그래서 이 지중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짐승들의 활동 무대가 되는데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거죠.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강했던 나라는 로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어때요? 로마 제국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그렇죠. 아메리카로 이주해온 소위 말하는 이제 유럽인들이죠. 유럽인들이 세운 거 아니에요. 미국도. 그래서 다 뭐냐면 이 나라들도 전부 다 유럽 관련된 나라들이에요. 미국이 아메리카에 있지만 미국의 뿌리도 유럽이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로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의 하나의 예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좀 의문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로마 제국에 그 뿌리를 둔다면 그 좀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거하고 좀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로마 제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 카톨릭 신비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로마가. 근데 지금 미국은 현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죠.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미국이 로마의 어떤 보면 실체라고 보고 또 로마 제국에 뿌리를 둔다면 이제 미국은 장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 카톨릭의 지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의 어떤 그런 실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다음인 미국은 이제 앞으로는 럭카운 목사님에 따르면 로마 카톨릭 교황을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 제국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관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미국의 유형이고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뭐가 그랬어요? 자, 넷째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표범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는 뭐와 똑같은 거예요? 표범이에요. 이 넷째 짐승이. 그럼 표범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기본적인 사회 체제도 어느 나라와 비슷한 거예요? 미국과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뿌리도 로마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소위 성경적 기독교 정신을 아직까지 붙들고 있지만 그게 무너지고 이제 카톨릭의 지배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무너진다는 쇠락한다는 거죠. 넷째 왕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선이 됐던 조 바이든은 카톨릭 신자예요. 옛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이 카톨릭 밑에 종속된다는 건 상상을 못하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계속적으로 미국을 하나씩 먹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 카톨릭 신자 암살당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 바이든이 카톨릭 신자가 다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거죠. 물론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세한 거는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 된다는 게 좀 우세하잖아요. 카톨릭 신자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유엔과 그 다음에 유럽연합, 로마 카톨릭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미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카톨릭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손을 뻗치게 되고 또 카톨릭 수중에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만 우리는 확신할 뿐이죠. 자, 밑에 4번을 보세요. 제임스 맥킨이라는 훌륭한 그런 또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언 전문가라고 보면 돼요. 그 사람은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러시아가 장차 팔레스타인을 휩쓸고 나면 미국이 러시아와 협조하여 로마 카톨릭을 세계 종교로 확립하는데 앞장설 것이고 로마 교황이 유엔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참 의미심장해요, 이 사람 말도. 러시아가 팔레스타인을 휩쓰는 것은 그 에스겔 38장에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한번 강의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러시아가 팔레스타인을 한번 칩니다. 그때 치러 내려올 거예요. 그때 러시아가 거기를 치러 내려오려면 누구의 협조가 있어야 되냐면 터키와 이란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터키는 원래 친미 국가거든요. 미국과 친한 국가인데 당시에 볼 때는 이 예언이 좀 이게 이해가 안 됐겠죠. 근데 최근에 터키가 러시아하고 조금씩 협조를 해가고 있어요. 무기도 교환해 가고 있고. 오히려 미국과는 약간 좀 거리가 좀 멀어진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여론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 예언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러시아는 뭐 지금도 러시아가 어때요? 조 바이든이 되고 나서 미국의 조 바이든이 되고 나서 다시 그 중동 쪽에다가 이제 세력을 뻗치려고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가 팔레스타인을 휩쓸고 나면 이제 미국이 협조하는 자세로 바뀔 거다 이거죠. 예. 지금 트럼프가 있으면은 유대인을 공격하는 걸 상상을 못 해요. 근데 조 바이든이 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요. 그 민주당 그 세력들은. 그럼 이제 로마 카톨릭을 세계 종교로 확립한다 이거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유엔에 종속돼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위에 누가 올라앉는 거예요? 교황이 올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맥킨리의 그 주장은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죠? 예. 자, 물론 이제 정확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표범이 짐승 다음에 오는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 왕국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다음에 세계를 장악할 국가가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 교환에. 2일 후에 내가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산산이 부수며 라고 나옵니다. 이 마지막 짐승은요. 다니엘은 이게 정확히 누군지를 묘사를 못하고 너무 무섭게 생겼다 이거예요. 힘이 세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짐승이 어떻게 생긴지 나오죠? 표범과 같은데 발은 고매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다. 복갑체라 그랬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괄호 1번 요한계시록 13장 1, 2절에 보면 이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가 복합된 짐승이다. 말하자면 넷째 짐승은 이전에 있던 짐승들의 속성을 지닌 다문화적 국제연합에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미국과 같이 어때요? 여러 이런 문화의 속성을 가진 나라들, 민족들이 결합되어 있는 연합 왕국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마지막 때 세계를 장악할 왕국은. 그래서 지구상에 출현할 최후의 왕국은 미국처럼 복합적인 나라가 될 것이고 그 행동이나 움직임 및 세력의 확산은 러시아와 같을 거다. 러시아가 소련이 얼마나 많이 지배했어요. 그렇게 지배해 나갈 거고 사용 언어는 뭐가 됩니까? 영국의 언어인 영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건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괄호 2번. 이 넷째 짐승은 자 특징이 뭐예요?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다. 이빨이 뭐예요? 철이죠. 자, 철은 로마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니엘 2장 느부칸네살 형상 보면 철 다리잖아요. 양 다리가 철로 되어 있죠. 그게 로마라 그랬죠. 그래서 철은 로마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의 통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권 통치라고 해요. 철권 통치. 굉장히 막강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용어가요. 왜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철권 통치구나. 철, 로마구나 이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왕국은 로마 제국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스코필드나 라킨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한다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는 어떤 나라가 부활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 넷째 짐승을 보니까 철로 된 이빨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 이빨로 막 물어뜯고 삼키는 거 아니에요. 철, 로마의 속성을 가진 나라라는 것만은 틀림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 넷째 짐승은 철로 된 이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부갓네살 형상을 보면은 발가락도 어때요?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발가락도 철과 진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적인 속성을 가진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중국이 아니에요. 네. 무슨 다른 나라가 아니라고요. 바로 로마 제국의 속성을 가진 연합 왕국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제패할 왕국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왕국이 대체 어디냐라는 거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중해를 기반으로 한 그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이 있는 영토는 오늘날 지구상으로는 어느 나라예요? 유럽의 나라들이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지금 유럽의 나라들은 제각각 노는 게 아니라 어때요? 연합돼 있죠. 소위 유럽연합이라 돼 있죠.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유럽연합으로서 이렇게 형태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럽연합의 형태를 가져왔대요. 로마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로마 제국을 보면 분명히 유럽 중심으로 영토를 형성했지만 그런 제국이 다시 부활한다기보다는 그런 로마 제국의 속성을 가진 새로운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의 왕국, 연합왕국이 형성되겠죠. 그것이 가장 이렇게 눈에 띄게 잘 볼 수 있고 또 가능성이 높은 게 유럽연합이라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열뿔. 자, 여기 보니까 이 7절에 보니까 맨 끝에 보면 그 짐승은 열뿔을 가졌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열뿔은 이 넷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떠받들고 있는 왕들이라 그래요.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24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 이 왕국에서 나온 열뿔이 장차 일어날 열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연합왕국은 총 10개의 왕국, 10명의 왕들이 적그리스도 아래서 다스리는 그런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10왕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니엘 2장의 발가락을 보니까 철과 진흙이 섞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외계에서 온 어떤 존재들로 예전에 제가 계시록 할 때 한번 강의한 적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 10왕들. 그런 자들이 이제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 밑에서 권세를 받아 다스릴 것이다. 그 밑에 보시면 그 동그라미 1번에 열뿔은 누부갓네살이 본 형상이 10발가락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열뿔은 마지막 연합왕국의 10왕들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본 그 뿔은 10왕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숫자 10은 뭐예요? 이방인을 상징하죠. 그렇죠? 자, 맨 밑에 이제 괄호 4번 보세요.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소위 유럽 공동체 같은 유럽 연합을 구축하게 될 10개의 나라들로 구성될 것이다 이거죠. 이제 미국이 무너지면 이제 그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할 나라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그 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중심을 두고 있는 나라들은 유럽이죠. 그러니까 유럽 연합체의 그런 나라가 세계를 장악하고 이제 다스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뿔을 맞아들이기 위한 준비 단계가 이제 형성이 될 것이다 이거죠. 예, 이들은 실질적인 왕국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들을 위해 미리 준비되어 있는 지상 나라들의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그런 나라의 체계가 갖춰지면 이제 적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이제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의 10왕들이 그 나라의 왕국을 받아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왕국까지 해서 이 짐승들을 통한 왕국의 형태를 받고 제가 그 다음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표범이 무너지게 되면 넷째 짐승이 어느 나라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로마 제국적인 속성을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 위에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톨릭이 주문을 수도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본다면 유럽연합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연합 대통령과 적그리스도의 관계, 그래가지고 이게 예전에 그 월간지에서 기고됐던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발췌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환을 볼게요. 거기에 이제 1번을 보시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현재 유럽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밑에 2번을 보세요. 내려와서 2번.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난 네 짐승들 중에서 10뿔을 가진 넷째 짐승이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현재 유럽연합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밑에 글에 제가 밑줄 친 거 한번 보세요. 거기 그 2번 밑에 밑줄 친 거. 적그리스도 밑에 10왕의 연합국가가 마지막 세계 제국으로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분명히 10뿔, 장차 일어날 10왕이 다스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의문점이 뭐냐면 현재 유럽연합은 몇 개국이냐면 27개국, 28개국인가요 지금은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7, 8개 국가예요. 그러면 10개 국가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10개 나라로 바뀌겠죠. 뭐 유럽연합을 탈퇴하든 아니면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연합이 돼서 또 하나의 나라가 되든 그렇게 합쳐지든 어쨌든 10개 나라로 재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럽연합이 적그리스도 왕국이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유럽연합은 결속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체제가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각 나라의 그런 지도자들이 다 따로 있고 각 나라의 그런 법과 체계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나라끼리 운영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연합은 결속력이 없어요. 그러면 유럽연합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강대국이 되려면 정치체제도 통합이 돼야 돼요. 즉 현재 유럽연합이 앞으로 어때요? 유럽 합중국 형태로 바뀌면 이제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부여받을 10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밑에 3번 로마 제국의 뿌리를 두고 로마 카톨릭의 지배하에 있는 세계 제국이 현재 유럽연합이에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현재 유럽연합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경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나라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려면 어때요? 정치체제가 통합되어 있어야 같이 움직이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유럽의 여론도 뭐냐면 이 유럽연합 갖고는 안 된다. 더 강력한 어떤 연합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유럽 합중국인 거죠. 자, 아까 얘기했죠. 미국이 표범인데 적그리스도의 왕국 넷째 짐승도 표범과 같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즉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미국의 형태와 같아야 돼요. 그럼 미국이 어떤 나라죠? 사실 미국은 50여 개의 주가 각 주가 어때요? 연합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란 나라는 각 주의 주지사 있잖아요. 주지사가 대빵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지사가 원하는 대로 법 만들어서 그 주마다 법을 다르게 움직여요.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나라같이 움직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미국이란 한 나라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주들인 거죠. 그게 미합중국이에요. 원래 미국이란 나라 정식 명칭은 미합중국이에요. 원래 바로 유럽도 어때요? 미국처럼 합중국의 형태를 띠게 되면 이제 세계 패권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연합 대통령, 유럽연합을 지도할 지도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좀 오래된 거예요. 옛날에 2009년도 때인가 유럽연합 대통령을 선출하겠다는 그런 조약이나 회의가 열렸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회의가 열렸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딱 이게 유럽 합중국이 못 됐지만 근데 이런 움직임이 계속 보인다는 거죠. 이제는 유럽이 제각각 나라 하지 말고
미국처럼 우리가 각자 하나의 주가 돼서 이제 유럽연합이라는 한 연합국가를 만들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유럽연합 대통령 선출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지금이 아직 그렇지만 만약 그때 가정에서 생겼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향상이 됩니다. 그 밑줄 친 거 보세요. 유럽연합이 유엔의 지위 격상을 요구한 거예요. 이때 그 조약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유럽이 연합해서 대통령 만들 테니 우리 지위를 격상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EU가 추진하고 있는 유엔 총회 결의안이 적용될 경우 유럽연합은 유엔 총회와 위원회에서 별도의 의석과 명패를 부여받게 된다 이거죠. 지금이야 유엔에선 유럽은 각각의 나라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유럽연합이 되면 또 하나의 별도 명패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해요. 두 번째, 유럽연합 대통령이 선출되고 유럽이 합중국 되면 뭐가 창설돼요? 유럽연합 군대가 창설되는 거예요. 자, 왜 이 지역 통합하는데 가장 민감한 사항이 뭐냐면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창설이 사실 어때요? 왜냐면 그게 국방력 힘이잖아요. 그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합을 하려면 그 군대가 창설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그 밑줄 친 거 보시면 이탈리아 프랑코 프라티니 외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럽 군대 보유는 필수적인 목표라면서 오는 19일 EU 정상회의에서 새 유럽의 골격이 짜지고 나면 이탈리아는 유럽 군대 창설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럽 군대를 만들겠다. 근데 이제 그게 아직 안 됐잖아요. 이게 오래전에 이렇게 하려다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 폴란드 총리인 예지 부제크 유럽의 의장도 유엔 EU 군대 창설을 지지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군대 문제 역시 강력한 국가연합으로 가는데 필요한 요소로서 앞으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우리가 당시 월간지에 글을 기고했는데 정확히 2019년도라 해야 되나? 18년도라 해야 되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연합도 방위력, 국방력을 통합해야 된다라고 의제를 던진 적이 있었어요. 그 유럽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유럽연합이 군대를 창설하고 보유하게 되면 어때요? 미국의 패권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이 우리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간간히 그 유럽에 있는 그 대통령 수장들이 유럽연합의 필요성을 계속 거론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뭉치게 되면 미국보다 강하죠. 예. 그래서 거기 결론을 보시면, 자, 밑줄 친 것만 볼게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따르면 세계 제국은 로마의 기원을 둔 국가연합체이다. 현재 유럽연합이 바로 그 전 단계이며 앞으로 유럽 합중국의 형태로 발전하고 보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죠. 계속 밑줄 친 거 보세요. 현재 유럽연합에 대한 비평도 많이 있으나 더디지만 큰 변화를 이루어온 유럽연합은 어느 한순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의 변신을 꾀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유럽연합, 그리고 발전된 유럽 합중국은 마지막 세계 제국이 될 것이며 마지막 대통령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 함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행보를 잘 봐야 된다 특히. 네. 그러면 이제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를 우리는 조금씩 직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또 다른 글도 역시 인용했어요. 마지막 보세요. 유럽연합, 미국 다음에 세계 제국이 될 것인가? 위기는 기회다라고. 이게 뭐냐면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났었잖아요. 2008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유럽 경제도 당시에 그 최대 위기를 맞이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금융위기가 나면 연쇄적으로 그게 미국의 영향받는 나라 다 타격받으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그 지역의 지도자들 각국이 자기 살 길을 잘 모색하고 안정을 잘 이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로화라는 유럽 국가들끼리 쓰는 통일 화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경제가 잘 통합되어 있으니까 그런 금융 사태에도 그래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침몰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근데 마지막 밑주신 거 보세요. 그러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공동 대응책을 찾지 못한 것은 경제 시스템은 유로화로 통합되어 있으나 정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각국이 경제적 안정을 나름대로 이뤘는데 유럽이
통합이 돼서 뭔가 이렇게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서 같이 나아가고 싶은데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냐 했더니 경제는 잘 통합되어 있는데 정치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한 발짝으로 못 나갔다는 거죠. 이것을 두고 세계 투자자들은 유럽 금융 시스템이 갖고 있는 정치 경제상의 시스템 불일치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거죠. 유럽연합이 하나의 국가라면 경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결정을 행정부와 입법부가 쉽게 할 수 있었겠으나 27개국의 상황이 다르고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적시적인 대응책을 내놓거나 실행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한계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그 다음 달락 그것도 밑줄 친 거 보세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대책이 필요했으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무산됐다. 유럽의 금융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범유럽 차원의 공동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각국의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 재정 상태가 복잡하게 얽혀 공동 해법의 도출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유럽연합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즉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유럽 헌법이 발효되어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도 공동으로 대응해서 빨리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다음 보세요. 밑줄 친 거. 유로화 중심으로 경제 통합을 이루었으나 정치와 경제 간의 불일치로 인한 정책적 대안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접 겪으면서 유로존의 통합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통합이 더욱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표면화됨으로써 유럽연합의 유럽헌법이 발효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죠. 유럽헌법이 발효되면 그 헌법 아래에서 유럽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예. 자, 맨 마지막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국제 무대에서 유럽연합의 발언권과 투표권은 미국을 앞서고 있다 그래요. 유럽연합의 목표는 미국을 넘어서 유럽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실현 가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로마에 뿌리를 둔 유럽연합이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세계제국인 적그리스도 왕국의 기초를 닦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딱 유념해서 보면은 왜 유럽연합이 이렇게 됐을까? 영국이 브렉시트 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많았잖아요. 그럴수록 어때요? 유럽연합의 한계를 더 느끼겠죠. 이런 단순한 연합 갖고는 안 되겠구나. 정치적인 통합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유럽 합중국, 미국처럼 그렇게 유럽이 그렇게 딱 되면 어때요? 이제 마지막 때 세계제국의 그런 기초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제 앞으로 개편되고 할 때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믿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이제 확신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